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랬거나 내가 그렇게 소비를 해왔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계획적인 소비, 탕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실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돈 얘기를 아이랑 하다 보면은 아이가 너무 돈 하면서 살까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돈 할까봐 이 이야기의 뒷면을 보시죠. 돈에 대한 아쉬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이제 이런 어떤 한탄과 비판과 감정,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방정식이 뭡니까? 방정식이요? 방정식 정의는 자, 우리가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뿐이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내야 되는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물건이잖아요. 그쵸? 이 돈에 대해서는 감정을 좀 배제하고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 우리 집은 얼마 벌어? 월급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월세야? 아니면 우리 집이야? 자가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시기가 한 3학년 이때 됩니다.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얼마 벌어?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액수를 말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아이들한테는 다 큰 돈이에요. 오히려 더 큰 돈을 말할수록 아이는 돈 개념도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월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 월 1억 번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100만 원이든 1억이든 큰 돈이거든요. 그럼 밖에 가서 그냥 한 큰 돈은 1억이야. 큰 돈은 100만 원이야. 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를 정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생활하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쓸 돈은 이제 벌고는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자, 500만 원이 왜 500만 원이나 쓰는지 얘기해 줄까? 우리 밥 먹지, 옷 사지, 관리비 내야 되지, 이제 우리 생활비 내역이 쭉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엄마들도 자기가 한 달에 500만 원 못 쓰는지 잘 모르는 엄마들 많아요. 그때 자기도 한번 다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 한 달에 우리가 이래서 너 학원비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가고, 그리고 엄마도 사고 싶은 거 이제 사야 되는 거 있고 아빠도 생활비가 있고 사고 싶은 게 있고 너도 용돈이 있고 저축도 해야 되고, 이런 구성들을 그냥 애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럼 애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구나. 내가 사는 거는 별로 없는데 우리 엄마는 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을 이만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거 인지시키는 거. 그러면 생각보다 빠듯하다라는 거를 아이도 인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 감정 없어요. 쓴다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 자, 그래서 네가 뭐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선뜻 못 사주는 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중에 네 용돈이 한 요 정도 되거든? 10개 중에서 한 1개 정도 돼.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요거 늘리려면 다른 데서 줄여야 돼. 어디서 줄일까 골라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 벌까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집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가치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의 내 용돈의 포션이 왜 이 정도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또 두 번째, 엄마 우리 집 전세야 월세야 자가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제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함수가 뭐예요? 방정식 뭐예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전세가 뭐냐? 전세, 월세, 매매. 이 집에 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매매는 이 돈 주고 사는 거야. 전세는 조금 큰 돈을 주고, 이걸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좀 큰 돈을 주고 긴 기간 동안 이 집을 빌려서 사는 거. 월세는 조금 단기로 돈을 내면서 빌려서 사는 거야. 전세, 월세, 매매의 그냥 개념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전세야. 우리 집 전세인데 그래서 보증금을 우리가 3년 사는데 이 정도 내고 빌려서 사는 거고,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또 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니네 아빠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은 집을 사지. 집을 못 사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우리 집 되게 어렵나? 우리 아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등등 플러스 월세 살면 나쁜 건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특히나 이제 돈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엄마가 쉽게 설명을 해주기 되게 어렵다.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퍼핀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들을 되게 퀴즈 형태로 재밌게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일 수 있는데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풀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건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또 이제 유대인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이 없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교육을 시켜요.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돈이라는 건 노력을 해야 벌 수 있는 거야. 노력이 있어야지 돈을 벌지 일확천금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노력을 할까?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당장의 수입이 굉장히 적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건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아빠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주식하면은 돈 날린다, 또는 주식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빠랑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뭐 이런 상황이래.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졌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아빠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주식에 대한 개념도 알고 이제 투자라는 개념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오픈해서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뭐 애들 아직 어린데 이런 애들 데리고 뭐 주식 얘기하는 게 뭐 도움이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감정, 주식이 어떤 이렇게 막 좀 하소연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안 좋을 수 있지만 진짜 딱 그냥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아빠의 생각,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떠드는가, 실제로 실적이 어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아이랑 하게 된다면은 너무너무 큰 도움이죠. 그래서 이걸 뭐 아무 주식이나 얘기한다기보다는 애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회사가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은 뭐 해서 돈 버는 회사일까? 이런 거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은 그럼 한 주에 얼마일까? 이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오르잖아요. 왜 올랐지? 떨어져서 왜 떨어졌지? 그러면 야, 너 불닭볶음면이랑 삼양식품에 나오는 식품들 많이 이제 사주면은 주가가 오를까?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그냥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주식 교육 시작하는 거예요. 네, 투자 교육 시작되는 거고. 저 방금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사실 애들이 대부분 세상 물정 잘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세상 물정을 애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 물정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의 일상 속에서. 애들한테 세상 물정을 알려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왜 오르고 떨어지냐를 설명하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물건이 뭐 잘 팔리고 안 팔리고부터 해서, 그럼 뭐 기업이 갑자기 뭐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럼 구조조정은 뭐냐, 왜 하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단순히 이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야 될 직장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 내가 뭐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뭐 그걸 다 알고 설명해 줄 줄 알았으면 그러면은 뭐 이 영상 왜 보고 앉아있냐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왜 떨어졌을까? 막 같이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이 과정을 함께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이제 금융교육 시킨다, 경제교육 시킨다,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잘 모른다, 아빠가 잘 모른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가고 대화하고 돈에 대해서 오픈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저는 뭐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영수사과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는 진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은 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에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뉘앙스로
기분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이거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엄마 오늘 기분 안 좋다 치킨 시켜 먹자.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 와 엄마 오늘 기분 좋다.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런 거.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분과 소비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20대, 30대 이제 돼서 너무 요새 힘들다. 회사 일 너무 힘들다. 명품백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커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치킨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이 기분이 좋아서 또는 기분이 나빠서 이 기분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날 따라 저날 따라 달라지는 게 기분인데 이거에 맞춰서 아까 만족지연 얘기했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소비로 지르는 거,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랬거나 내가 그렇게 소비를 해왔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서 무계획적인 어떤 소비, 탕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기분에 따라 소비하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끔은 기분 좋아서 사줄 때도 있지만 소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엄마는 이게 딱 철칙이 있다. 사야 하는 것만 산다. 라던가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산다 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따라갑니다. 이게 교육이 가정교육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 가격 비교 안 하고 이게 막 사는 행동 아이들도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도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같이 갔다라고 하면은 우유를 살 때도 유통기한 한번 비교해보고 사고 이게 이거보다 왜 비싸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좀 보여줘야 돼. 제가 만약에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은 되게 고민될 것 같은 게 몇 살 때는 얼마 정도 용돈 주는 게 적당한지 이런 게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렇게 쭉 얘기하고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는데 그래서 얼마 주는 거죠? 항상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맘카페의 용돈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이거는 그 스테디 질문.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그럼 댓글에 다 우리 애는 얼마 줘요?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핀에서 이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용돈을 주고 이제 용돈을 받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을 내봤어요. 예, 1학년은 얼마 주로 주고 2학년은 얼마 받고 있고 이런 통계를 쭉 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포스트에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정기 용돈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 계약에도 보면은 아이의 학년에 따라서 이제 평균 용돈을 다 명기를 해놨거든요. 보면은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월 26,000원 정도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은 23,0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 통계를 내는 게 있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중1, 2, 3 평균이 한 41,300원 정도 나오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이 35,000원 중학교 2학년이 41,000원 중3이 48,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씩을 주는지는 저희가 통계를 내놓은 것들이 이제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주는 게 좋으냐 이것보다는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 달에 보통 돈을 줬더니 어느 정도 쓰더라라는 그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용돈의 범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집들은 딱 군것질 할 것만 용돈으로 주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이 학원비까지 용돈으로 자기 용돈으로 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병원도 자기 용돈으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집집마다 이 용돈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용돈을 얼마 주면 되나요? 얼마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용돈은 어느 정도 범위다 그런 거. 그래서 그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평균 이 정도 쓰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쓰는 것 중에 이제 아이들 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뭔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쓰는 카드라서 다 이제 아예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주점
이라던가 뭐 복권 판매라던가 뭐 주유소라던가 그러니까 업종이 제한이 돼 있고. 네, 업종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으로 바로 이제 등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던가 이런 거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이거를 애들한테 자율성을 주긴 줬는데 이거를 진짜 너무 나쁘거나 위험한 곳에 쓰는 거는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뭐 주류나 가스 뭐 이런 청소년 유해 업종에서는 못 씁니다. 근데 저희 때는 카드 저는 거의 한 고등학생 돼서 처음 써본 것 같거든요. 체크카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카드 같은 거 그냥 막 줘도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써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신용카드는 전 절대. 그리고 엄마 카드. 위험하다. 아이 명의의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저는 교육의 가치가 있다. 그거 근데 가입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지금은 이 카드 쓸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부터 이제 만 18세까지. 근데 위로 늘려주시면 안 돼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아이들 경제관념 심어주는 거, 경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듣고자 초청했는데, 진짜 비단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미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교육, 금융교육 절대 어렵지 않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제 결핍을 경험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용돈 주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거 지금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